네, 오늘 요 자리 때문에 그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네, 포항에서 오시고, 그렇죠. 우리 최영원 선생님은 하계역 가셨다가 또 이제 다시 오시고 막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도 있고요. 일부러 제가 좀 다채롭게 하려고 번갈아 가지 않고 그래도 한 분이 이야기할 때 한 10여 분 정도를 그분 이야기로 한 2가지 질문 정도를 좀 잘 듣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공통 질문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도움받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도 요거 책 너머의 이야기들이 좀 사이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먼저 좀 저희가 좀 아까 우리 책 만든 분들하고 비슷하게요. 공통 질문들인데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각자 한 분 한 분씩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낭만주의자 정진호입니다. 지금은 포항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좀 그냥 평생 가르치는 인생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연변가기대, 북한 평양에서 평양가기대. 그래서 제자들과의 그런 그 청년들과 늘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나오시면 옆에 오늘 포항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예. 네, 포항에서 올라오셨고 부산에서 오신 김현우 대표님. 네, 저는 부산 끝자락 바닷가 가에 올해로 32년째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인터뷰 책에 나오는 선생님들 뵙고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사님.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종호입니다. 일명 호통 판사라고도 합니다. 좋은 책에 출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공동 저자로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아동 돌봄과 오명화 중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미취학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요. 지금은 현재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립 서복병원에서 이제 내과 의사고 진료협력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다하우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랑 그 회복나눔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노숙인들 그 재활 돕는 어떤 주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들을 같이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고요. 뭐 계속 그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냥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그냥 쭉 봐왔던 사람들과 계속 함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이 이제 공통 질문인데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저자는 책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가족분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지인들한테 책을 다 선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에 그러니까 저자 말고 본인의 어떤 되게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책에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의절당하셨다고 그 작가분하고 너무 가족에 자기에게 써놨다고 해서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가족 얘기 많이 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궁금해요. 혹시 책이 나왔을 때 최영원 선생님부터 반대로 할게요. 혹시 책 나왔을 때 읽어보시고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네. 가족들이 아직 안 읽었는데 역시 질문이 또 어긋나네요. 네.
안 읽으셨어요? 아직 책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저한테 책이 나온지는 알고는 계신가요? 나온지는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를 않아서. 아, 네. 평소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는 아는데요. 네. 깊이 있게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선생님.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읽고 느낀 점들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좀 너무 귀한 분들의 이야기들 속에 또 함께 하게 돼서 참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예, 저는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또 책을 냈노. 누가 다른-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예,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줘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내에게 주기 전에 이 책이 나온 다음 날이 우리 사랑별학교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친구님들한테 이 책을 하나씩 다 사인해서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내에게 줬죠. 아내한테는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훤히 아는데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이야기나 아니면 부풀린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없을까 싶어갖고 몰래 그냥 이 책 나왔어 하고 전해줬는데 앞에는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아침 출근하는데 잘 읽었다고. 예, 그 감명이 깊어서 잘 됐다고 그리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많이 기뻤어요. 아유, 네. 예, 제가 책을 조금 한 10여 권 냈는데요. 제 아이들은 하여튼 뭐 또 냈어? 뭐 이렇게 좀 시큰둥하게 뭐 그런 반응인데 책이 도착한 날 물론 저랑 같이 일하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눠줬고요. 그날 아내한테 이걸 갖다 줬더니 아내가 읽다 행하다 하더니 제목 너무 좋은데 딱 그렇게 반응하고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저희 가족이 한 20여 년간 외국 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 상황, 이제 사회 속에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밖에 버려져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이제 밟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막 이 행하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하는 그런 막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 제목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목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읽더니 3권만 달라고 자기 수업하는 애들한테 선물 주겠다 그래서 3권을 더 뺏겼습니다. 네,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이 책 보면서 신앙을 안 가진 분들한테도 이 책 권해주고 싶다라고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씩 조금 딥하게 질문 던지려고 하고요. 순서는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갈 거예요. 예측 가능하시게 천종호 판사님부터 해서 질문 2가지를 드리고 제가 미리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 질문이 좀 부족해 보이시면 좀 더 덧붙이셔서 이해가 하셔도 되는데 한 10여 분 정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에서 질문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까 우리 옥명호 대표님이 인상 깊게 보셨다라고 했던 그 구절하고 관계됐는데 법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호혜적, 상호적 정의 누군가 잘못했을 때 뭔가 그거에 상응한 뭔가 벌을 내리든지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은데 판사님께서 연대적 정의와 은혜적 정의도 신앙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평소에 우리 호통 판사로 잘 알려주신 우리 천종호 판사님의 삶의 이야기랑도 같이 엮여지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법학자고 또 판사입니다. 판사직을 30년째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법 해석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 사건을 맡게 되고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처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이 아이들이 가정이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상처가 많다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니 사람들의 그 편견이 너무 높아서 잘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국리 끝에 찾아보니 정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의란 개념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의의 개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한때 대한민국에 히트쳤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봐도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을 읽고 마이클 왈츠라든지 테일러라는 사람들의 정의론을 읽어도 개념은 설명 안 해두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념이라도 제대로 정리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10개명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자면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은 토지를 내고 한 사람은 자본 돈을 내고 한 사람은 노동력, 노동기술을 내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이 돼서 수확을 했어요. 100만 원치가 수확됐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수확된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토지의 그 감가상각 비용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고 그다음 자본은 쉬우니까 그 금액대로 계산하고 그다음 노동력을 화폐로 환산해서 거기 비례해서 배분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정의냐면 호혜적 정의입니다. 상호적 정의. 내가 낸 만큼 주는 것. 그죠? 근데 이제 배분하다 보니까 ABC였는데요.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이 사람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4분의 1씩 나눈다.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는 뭐냐면요. 연대적 정의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가져가야 할 분량을 더 주는 것. 이게 연대적이고요. 보니까 이제 B란 분이 부인이 암에 걸려서 수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A씨라는 분이 그럼 우리는 하나도 안 받지 않겠다.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럼 내가 받아야 할 몫을 희생하는 거죠. 이걸 희생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정의가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서 상호적이 있고 연대적이 있고 희생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A가 B를 살해를 했어요. A가 B를 살해했을 경우에 이 B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정의로운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사형하면 됩니다. 맞죠? 보통 분들이 이걸 원하실 거예요. 이게 상호적 호혜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요. 살인을 해도 그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형 아니면 20년, 15년 그 형이 양형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이것은 연대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B의 유족이 A에 대해서 처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희생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여러분, 정의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분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가 있고요.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를 나눠보면 상호적, 호혜적이 있고 은혜적이 있고 연대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6가지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보면요, 정의의 개념이 나옵니다. 정의의 개념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올바른 대우를 해줄 것이냐. 아까 그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대우는요, 그 엄격한 사고적 정의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병이 걸렸다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누군가가 조금 희생하든지 아예 많이 희생하든지 해야 되고 시정적 정의에 가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양보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에 따라 용서라는 우리가 대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은 여러분 요 6가지 조합 중에서 이게 압축해 보면 관계상의 올바른 대우입니다. 관계상의 올바른 대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난민으로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우냐?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배적 정의도 아니고 시정적 정의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라는 정의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환경 정의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올바른 대우냐? 그래서 환경적 정의, 다양한 정의의 개념이 붙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뽑아본다면 결국은 관계상의 올바른 대우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일반 사람들은 사고적 정의에 만족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째다카인데요. 째다카 속의 개념이 은혜적 정의와 연대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로서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뿐만 아니라 내 것을 좀 더 내놓는 연대적 정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희생적 은혜적 정의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선언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연대적 정의, 은혜적 정의를 실천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현 지금 위치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그 판사님 이건 뭐 드렸던 질문 아니지만 다른 판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책 서문에 그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법학에서는요 해석학만 배우지 정의는 안 가르치거든요. 제가 법대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는데도 정의의 개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연수원 가서도 정의의 개념을 안 가르쳐줍니다. 판사가 되어서도 정의의 개념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이렇게 상호적, 그다음에 연대적, 은혜적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뭐 답변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님들은 계시지 않고 판사님들은 해석만 잘해서 적용만 잘하면 된다고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다른 판사님들이 판사님 이런 어떤 다른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초기에 호통 판사로서 이름이 났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드러내놓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법보급유 판사가 채통을 지켜야지 왜 호통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엄정한 상호적 정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대적, 은혜적 정의를 잘 모르세요.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하자고 한다면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복지부나 행정부에서 할 영역인데 왜 사법부 당신이 그것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오해도 받았고요. 결국 유명세를 타니까 이제 저보고 정치에 나갈 거냐부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삶으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만드신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KTX 팸플릿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거든요. 그거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X 타셨을 때 팸플릿이 아, 예. 네. 이거는 사실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매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7만 건 정도의 소년 사건이 발생했고요. 국가가 제공하는 그 격리 시설에서 생활한 아이들이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로 채워도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7만 건을 7만 명이라고 계산해 보면 7만 명에서 5천 명 빼면 6만 5천 명입니다. 6만 5천 명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부모가 있는 애들은 부모의 보호하에 비행기에서 벗어나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들, 조선 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 재비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상호적 정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대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좀 더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시설이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사님 부부가 법원의 명령으로 이 아이들을 한 아이를 6개월간 데리고 사는 그룹홈입니다. 그래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제가 이 아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짜다카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이 비용 청소년 전용 대안가정인 청소회복센터를 하자고 했고요. 하자고 한 뒤에 이제 제가 방송에 가장 많이 노출된 판사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회복센터를 알려서 국가의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 15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15분이 제가 언론에서 활동한 것을 보고 전종호 판사가 하는 그룹홈에 관해서 법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청소복지지원법이라는 법에 이 청소회복센터를 시설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정말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 하나의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을 받는 건데요. 예산을 받는데 이분들이 2010년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데 2018년도까지 그 월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만 국가에서 주면 한 나라의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방팔방 다니다가 오늘처럼 KTX 타고 서울로 오는 길에 KTX 제 앞자리에 거물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라는 팜플렛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국가가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착관 거물망에 모두 꽂혀 있어야 되는데요. 유일하게 제 자리에만 꽂혀 있었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수거해 가셔야 되는데 부산에서 출발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제1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전국에 판페를 해서 나눠주셨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정보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해서 130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0개 단체 안에 들어가서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운영자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제도가 완성됐고 지금은 조금씩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부터는 한 아이당 한 끼 급식비로 6,000원 하루 18,000원씩 해서 1년간 4,800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완전한 국가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팜플렛 조그만 하나가 누가 꽂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 앞에 꽂아두신 걸로 생각하고 저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인생에 한 번, 두 번인데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아 선생님. 네. 재밌습니다. 최영아 선생님 인터뷰 읽어보시면요. 예,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가능하면 화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을 부르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숙인 진료는 밖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숭고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 안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바라볼 때 그쪽 계통에서 뭐 장애인, 노숙인, 뭐 여러 일들을 할 때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은 아주 많이 다르죠. 그 실제 어떠신지 좀 얘기해 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만나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서북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이 옛날 그러니까 그 다일 때부터 요셉의원 그 서울역 뭐 이렇게 여러 역에서 만났던 환자들을 쭉 다 많이 일로 데리고 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노숙이라는 상황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병이 다 생기는데 일단 맨정신으로 노숙을 할 수가 없고 노숙을 하면서 맨정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뭐 비행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가족이 깨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이렇게 못 맺어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고 나면 더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머리를 다치거나 머릿속에서 뇌경색, 뇌출혈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제 콧줄 끼고 목에 튜브 끼고 이제 와상으로 누워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그 환자와 다른 파라메디칼 모든 직원들이 같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러니까 환자들과 간호인력들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환자들 편에 서고 싶긴 하지만 또 간호인력 편에도 서야 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싸움이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옛날보다는 이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제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법이라는 게 2011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전에는 노숙인은 이 땅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노숙인이 이 땅의 주민이 되면서 선거도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고 나라에서 이제 보호 일종으로 월 얼마씩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노숙인 진료할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제 노숙인들도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애 진단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무슨 병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까를 조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것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은 잘 안 되고, 그 자기 고집, 자기가 살아온 그 괴로운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를 이렇게 관계를 못 맺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환자 편도 서야 되고 옆에 있는 의료진 편도 서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그 관공서 또 설득을 해야 돼서 이 사람이 사회 주민이 되고 이 사회 일원이 되기까지 좀 그 과정이, 그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가 끊임없고 의사소통이 계속 안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그 진이 좀 빠지는 일들이 많이 힘들었고, 그거를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잘 하면은 알아듣는데 말을 좀 잘못하면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요. 그렇죠. 잘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그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간호 인력이나 그런 한테 약간 이렇게 격돌하는 그런 어떤
분노 표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약으로든 말로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컴다운 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니었다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하는 과정 중에 그 화해시킨다고 표현해야 되나? 인간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그게 쉽지 않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면서 막 저도 같이 이렇게 분노 폭발할 때가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그게 우리는 우리대로 안 되고 간호인력은 간호인력대로 안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안 돼서 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가장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의사 환자이기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그래도 맺으셨잖아요. 화 안 내고 화 안 내고 예수님은 뭐랄까 그 사람을 인간으로 참 잘 존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인간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의사로서도 너무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합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혼자 안 되니까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봉사 의사들한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정말 많은 병들이 있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또 그게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이 과정 중에 이걸 어떻게 컴다운 시켜서 그러니까 치료와 이 모든 거에 그 순응하실 수 있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 근데 옛날보다는 쉬워진 이유는 그 나라의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이 땅의 주민이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게 도와주는 과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구나. 그리고 또 하우징 퍼스트란 정책이 형성되면서 임대주택을 다 주는 쪽으로 많이 그 나라 정책이 되면서 조금 이전보다는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 환자들을 대하는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인생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가족이 뭘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필요하든 어머니가 필요하든 나랑 함께 살아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없구나.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라에서 돈과 뭐 집과 여러 가지를 다 해주려고 지금 정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어렵구나. 그게 만들어졌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배우고 나나 잘하자. 나나 내 가족이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잘하자라는 결론으로 많이 마음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재 만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환자들에게 나나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귀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저를 훈련시킨 그러니까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저를 훈련시키고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네. 사실 전 여기 엔하트센터 대표하기 전에 영화관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관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온 분들이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렇잖아요. 영화관에 들어올 때 전투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힐링하러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제가 일했던 일터가 분위기가 좀 밝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 종일 사실 이게 좀 전쟁이시잖아요.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정서적 샤워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그냥 자야죠 뭐. 근데 저만 이런 일 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은 병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남편도 이제 노숙인 진료소에서 여기까지 같이 와서 같이 해요. 같이 해서 가장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 존재로서 둘 다 같이 그냥 집에 오면 빨리 청소하고 빨리 자야죠 뭐. 그냥.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실제 이런 좋은 뜻을 품고 시작했다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쪽 의료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의사로서는 그냥 다 세분화돼 있고 자기한테 분야된 그 진단명이 뭐고 거기에 대한 약은 어떻게 할 거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결정 그까지만 하고 나면 뭐 포기할 것도 없고 그냥 늘상 하는 일인데 그 많은 환자 중에 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의 모든 문제 플러스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니까 그게 좀 더 피곤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진단명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간에 진단명을 알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병명이 뭔가. 그래가지고 뭐 책도 쓰고 그랬던 건데 그 진단명은 오히려 그냥 분류가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이 그 보통 일반인들보다 한 20-30년 다 빨리 오고 그래서 빨리 그 중증 장애와 그 와상 상태가 돼서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진단명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진행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9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도 걸어다니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져서 이렇게 누워서 병원에서 마지막 삶을 아니면 장애인 이런 그런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근원적으로 바꾸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또 인간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탓, 부인 탓, 뭐 가족 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나 잘하자라는 결론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도 중요한데 또 더불어서 아까도 살짝 단서 주셨지만 그래도 법이 또 좀 제도가 보완되잖아요. 노숙인 복지법이나 책에 나온 마다하우스 같은 게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의 선의로만 하지 않고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는 그 2011년도에 법 생기기 전에 서울역 다시서기 센터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쪽 친구들이 성공회 다시서기 센터가 그런 어떤 운동 그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 동참을 해야 되겠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옛날엔 밥이 없어서 밥 주고 그다음에 무료 약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후원자들 모아가지고 뭐 약 주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 의사들 진료하고 그러다가 이게 다 이제 시립병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도 시립병원이고 시립병원에 모두 입원과 그 웬만한 수술과 웬만한 치료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제대로 다 받게 됐어요. 지금은 보호일종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더 편해요. 보호자가 와서 괴롭히지 않지. 나라 돈으로 다 그 무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질병명과 진단명으로 치료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보호일종을 만들어주고 노숙인 복지법으로 2011년 이후에는 더 이 환자들을 뭐 무료 병원이나 무료 치료로 무료 약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공공병원이 공공기관이 이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그 병원 무료 치료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지금 느낄 만큼 그렇게 한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환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핸드폰과 이 인터넷 정보가
이제 모든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전 국민이 이 핸드폰 정보와 그 AI를 통해서 물어봐서 이 진단명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노숙인들도 그럼요. 저기 챗GPT나 제미나이를 그럼요. 하죠. 근데 노숙인들도 조금 해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걸로 이제 나에게 이러이러한 치료와 이러이러한 혜택이 필요한데 너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렇게 할 그런 수준의 노숙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제일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토론 환자와 의사가 토론해서 이런 진단명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걸 의논하는 시대가 된 건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료로 약 주고 병 그렇게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나라의 어떤 그 자격을 줘서 장애인도 옛날에 장애인 복지법 생기기 전에 이동권을 달라고 자살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자기 거를 다 이렇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요구하고 노숙인도 내가 이제 차라리 보호 일종으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환자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 그 진단서를 제발 잘 써달라. 그래서 내가 보호 일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어느 병원도 갈 수 있고 나라에서 주는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거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얘기 박수로 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좀 딥하죠 저희가. 네, 딥한데 사실은 이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왜 복음성가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이렇게 해서 막 내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이 얘기들을 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나 환경의 문제는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실제 근데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셨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주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모스서 같은 이야기들 보면 인상적인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예배를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노래 좀 그만해. 저기 사회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와서 노래 좀 그만하고 좀 무너진 사회를 좀 복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진작부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던 복음이 일부분으로 너무 적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너만 잘하면 돼라는 아까 우리 최현 선생님 얘기랑 좀 다른 결로 난 사람만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했다가 세상에 가보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가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한 번도 저희는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만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땅히 그런 제도를 그래서 실제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평안, 마음의 평안으로만 귀결되어지는 그 한계가 있었고 그걸 지금 2000년대 넘어서 한국 사회가 그 이야기를 기독교에게 좀 성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덩치는 커졌는데 저 덩치 커진 교회와 기독교가 온통 본인들만 위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의 질문이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 5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저희가 풀지 못했었거나 이게 가능할까 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그렇게 걸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좀 뜻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로 계속 나머지 3분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전 대전 사람인데요. 약간 전설처럼 불리는 그 서점이 있었거든요. 이 부산에 기쁨의 집이라는 서점이 있다. 거기는 그냥 단순히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서점이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제가 그 대표님을 부산에서 올라가신 대표님 만났습니다. 우리 김현호 대표님입니다. 네,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대표님께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3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부산, 서점, 기독교.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네, 다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키워드가 이게 수도권 과밀화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산의 인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못해지고 있고, 또 서점 뭐 다 아시겠죠.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독교 교회 네 점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그 부산에서 기독교 서점을 해오신 대표님이신데요. 요즘 어떠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원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지역을 섬기고 지키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 그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책을 좀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 서점에 간 지가 내년이면 만 50년이에요. 그때 처음 그 20대 초반에 제게 다가왔던 책 중에는 김세윤 박사님이 쓴 조그마한 책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와 그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한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선 이곳은이라고 하는 작은 그 수필 겸 시집 겸 동화가 담긴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어요. 한 젊은이가 그 배낭을 메고 길을 가다가 이 가파른 바위 절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히고 그 바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위를 박으면서 올라가는데 그 바위산 꼭대기 무렵에 작은 소나무, 어린 소나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나무는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만나본 그 소나무는 아직까지 자기가 삶의 이유를 몰랐었는데 그 젊은이가 자기를 지나서 올라가다가 자일이 빠지면서 막 급하게 손을 딱 잡은 게 어린 소나무였었고, 그 소나무 하나를 잡고 지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소나무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목숨을 건졌어. 고맙다. 다시 올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린 소나무는 지금까지 자기가 왜 이곳에 있었는지 이유를 몰랐다가 이윽고 이유를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자기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그런 짧은 그 이야기가 그 책 안에 실려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이곳에서 좋은 책들을 먼저 읽고 이 책들을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읽혀서 좋은 설교를 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반듯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준다면 목사가 하는 그 성직 만큼 가능하겠다. 그때 읽었던 글 중에 또 하나가 그 청소부가 하나님 나라의 한 기퉁이를 정성껏 쓸고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 청소부의 직임과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직임과 동일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점인의 길, 문서 선교의 길을 걷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33살쯤 되었을 때 15년 동안
그 책을 배우고 제가 이 그 문서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쁨의 집을 세웠었고, 이 기쁨의 집을 세운 그 시대에 기쁨의 집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은 기독교 문서계나 아니면 이런 그 기독교 문화 운동에 있어서 그 상당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동기들이 되었고, 내가 읽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것들이 올해로 32년째 계속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함께 읽고, 그 소설의 배경인 그 나가사키와 구마모토를 여행을 하고 왔어요. 한 40명 모시고 갔다 왔는데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일본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그 자기는 선명하게 뭔가 그 큰 믿음이 있는 것 아니지만 작은 씨앗 같은 그 믿음 하나가 심겨져 가지고 자기의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운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배교를 요구하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그 아주 끓는 그 유황 그 물을 이게 국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붓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부어서 끝내는 몸이 완전히 다 이렇게 태워져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만 수백 명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우리 독서 캠프 멤버들과 같이 순례를 하면서 배운 게 참 크지요. 그래서 책으로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현장들을 실제적으로 탐방을 해보고 그 정신들을 몸으로 익히면은 그게 살아있는 독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올해로 29번째 독서 캠프가 이어졌었고, 우리 독서 캠프나 우리 모임을 참석한 분들이 하나같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큰 힘을 얻지요. 그래서 기쁨의 집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독서 운동도 하고 교회 개혁 운동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하고 공동체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책 읽었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 접점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로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기독교 문화 운동,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 그리고 기독 시민 운동들을 조금씩 해올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책 읽는 독서 모임이었고, 또 독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번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모든 모임에서는 교회 호칭을 쓰지 않고 전부 다 닉네임을 붙여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닉네임을 다 부르게 한 것이 30년 동안 이어오는 그런 것들이죠.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건강한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보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나침반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공은 성도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목회자의 성공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지 못해서 안다라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의도적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마을을 섬기다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구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를 좀 가급적이 멈추자.
멈추고 정말 우리 교회 반경으로 50m 내지 100m 정도의 이 거리 안에 이 원 안에 있는 마을들 동네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우로 삼고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다 보면 때 되면 주님이 그들을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교우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설득들을 통해서 조금씩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기쁨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부산의 교회들도 한 1800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알듯이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목회자들,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찬양대나 그 예배 때 그런 그 찬양 인도 팀을 구성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없는 정도이고 이런 가운데서 자꾸 교회 규모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성이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만 해주지 교회라고 하는 구조나 덩치를 키워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도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과 같이 동력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설득을 해가고 작은 교회들이 외롭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고 함께 두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회도 세 교회, 네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A 교회가 B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교회 운동이기도 하고 기독교 문화 운동이기도 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먼저 선험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경험을 갖다가 이식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부산으로 모셔서 그분들과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북토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모델을 이식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씨앗은 열매보다 작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작은 씨앗 속에 과수원이 꿈꾸고 있다 하는 이런 금원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로컬을 지켜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짧게 좀 매듭을 하나 더 싶은 게 책에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같은 맥락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 물만골 교회 그 공동체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만 들려주시죠. 그래도. 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도시 교회가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거니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 연대되었다고 하는 아주 그런 끈끈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저희 기쁨의 집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4개의 공동체와 서로 연대하고 있어요. 그 창녕의 주민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와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는 노숙자들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은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그 포항 흥해에 가면은 한동대 그 유장천 박사님이 시작하신 샬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한동대 학생들과 함께 그 일궈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또 네 번째는 우리 부산 그 황령산 중턱에 있는 물망골 공동체인데 이 4개 공동체와 같이 연대해서 함께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자주 가서 코이노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그 물망골 공동체를 이 책에 좀 실었는데
그 노숙 생활을 하시던 분들과 함께 물망골 마을에 들어갔던 문상식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18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예, 사모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나는 당신이 하는 이 공동체에 안 할 거다 가지 않고 예배 들으러도 이제 예배도 각각 따로 다닐 만큼 이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나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런 지점에 이제 우리 건작비 멤버이셨는데 제가 몇 번 찾아갔죠. 목사님 우리 떠나지 말고 또 딴 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냐. 지금까지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고 잘 지속해 왔는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게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동체 마을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뜻 있는 분들, 우리 친구들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자. 이사 오고 또 이곳에 마을 주민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오피스텔 만들어서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부산에서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씩 실천해 간 것이 도시 공동체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랑하면 그로 하여금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독서 캠프에서 이야기 손님들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복음이 세상을 바꾼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해요. 단지 담벼락 안에 갇혀있는 예배당 안이 우리 신앙의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가 우리 지인들 또 뜻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브릿지 후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바자회도 하기도 하고 3,000원씩 5,000원씩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거기에다가 오피스 동을 하나 만들어서 부산 기운실이라든지 우리 인문학 공감 사무실이라든지 도시자치연구소라든지 이런 몇 개의 그 단체들이 그곳에 상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을 했는데 그 문화센터에서는 주일은 예배드리지만 주일 오후에는 흩어져 있는 우리 그 멤버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주중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지요. 그 공간에서. 그리고 인문학 강좌들도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과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변이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 문상식 목사님은 최근에 그 마을 주민들의 투표를 내서 마을 이장이 되셨어요. 마을 사무총장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 부산 기운실의 사무처장으로 있는 가정우 목사님도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거기에 마을 총무가 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이 한 300가구 정도 되고 한 7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데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올라오고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30% 정도만 우리 주거지를 마련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호 소환거까지 만들어졌어요. 소환거는 소유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이런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캠페인인데 이번에 소환거 운동의 9번째 집까지 만들어졌고 최근에 나눔터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하룻밤씩 이렇게 지내면서 마을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모델을 보는 건 아닌데 이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미흡하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가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내보자. 이게 이제 공동체 운동의 핵심이고, 이제 이런 모델이 우리가 좀 더 안정이 잘 되어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이런 도시 안에서도 이런 예수 마을을 마을 주민들에게는 절대 예수 마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국주의 방식으로 그들을 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좋은 거 해줄 테니까 너희는 교회에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 부산에 오시면 이런 곳에서 하루쯤 주무시고, 거기가 황령산 아주 환경이 좋아요. 편백나무 숲도 있고 그곳에는 물이 좋아서 아주 차 맛도 좋고, 그러니까 한 번씩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네. 네, 아까 제 얘기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기독교 서점 쇠락한다는 얘기 제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정한 인문 정신을 실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일컬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디냐라고 할 때 되게 안타깝게 다음 세대는 중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고령화돼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우리 오명하 선생님 활동 내역을 보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얻었었거든요. 시흥시의 놀이 전문관, 그러니까 놀이로 공공에 대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또 기독교 신앙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명하 선생님이신데요. 일단은 선생님한테 아주 기본적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좀 낯선 놀이가 기독교랑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있을까요? 좀 많이 낯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이제 미취학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담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엄마들이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달콤한 육아를 할 수 있을까, 또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지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유명 강사님들이나 좋은 책들을 읽어도 삶이 쉽게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발견했었던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는 그 아이를 B라는 형태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오는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이를 키우면서 오이 꽃이 이제 지면서 이제 그 오이가 이제 맺히잖아요. 작은 오이가 맺히는데 그 어린 오이를 먹으면 큰 오이 맛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의 그 독특한 결과,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호기심 가져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만 잘 관찰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태어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육아를 하고 또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한 모습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오셨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그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소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깨달은 바들을 나눌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아이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그리고 사회에서 주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또 양육자로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놀이는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딸이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소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30대 정도 되는 30살까지 되는 그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자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강남에서 살고 있고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좋은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모두 다 삶의 어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교육도 많이 이렇게 받아왔지만 막상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목표를 이제 정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는 딸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어렸을 적에부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잘 놀이할 수 있고 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은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계속 부모님들이나 학교나 사회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 아니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쪽 길로 가야 돼라고 계속 아이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저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호기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 우리 정 교수님의 그 책에도 그 평양의 청년들 어떤 한 분이 평양에 가서 평양의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청년들은 막 눈망울이 막 또 이제 똘망똘망해가지고 막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동태의 눈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놀이를 잃어버린 이 세대들이 자라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런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마음을 조금 생각을 두고 놀이 운동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가 저를 조금 많이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놀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서 놀이 얘기를 하지 전도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시선을 제가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놀이를 했는데 쟤는 또 왜 지금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한테 놀이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라는 시선을 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산속에 이제 저희 어머님 사시는 곳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시게 됐던 그 시흥시 보건소에서 그런 정말 놀이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이 지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시흥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포기하고 마을이 포기한 그런 일들을 좀 공공의 힘을 빌어서 그 가치를 좀 알리고자 공공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구분할 게 이게 오락하고 놀이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네. 다르죠. 아이들 네, 스마트폰으로 오락하고 유튜브 본 거랑은 네. 놀이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놀이라고 했을 때 다들 막연하실 것 같아요. 놀이하면 다들 상상력이 놀이터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뭔가요 이게 놀이가? 놀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놀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관계도 배우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취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에 국제 유엔에서 놀이에 대한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걸 문제 의식을 삼으셔서 6월 11일 날 세계 놀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간섭과 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그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날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버리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책에서 놀이와 행정 사이에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게 놀이가 행정적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저희 그 시흥시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라고 하는 그 무료로 아이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폭염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놀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의 이제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3곳에서 무료 이제 공공의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저처럼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어떤 놀이 공동체를 꾸렸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놀이터에서 그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들을 할 수 있도록 플레이스타터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활동과 양성과정을 저희가 꾸려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놀이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또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확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함께 연대해서 이 아이들이 좀 놀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어른들의 인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협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애들만 놀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른도 좀 놀아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 어른들의 정책까지는 아직 어떤가요? 정책이? 제가 이제 지금은 시흥시 아동돌봄과에 와 있는데요. 그 전에 맨 처음에는 시흥시 보건소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을에서는 부모 교육과 또 아이들 교육 뭐 이런 쪽으로만 했었는데 막상 시흥시 보건소에 불려가니까 보건소는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대상으로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준 미션이 생애주기별 놀이문화를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저에게 주신 이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 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잘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인의 놀이와 아이들의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전생에 대한 놀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이제 문외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여기에도 함께 와 계신 우리 플레이스타터
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분들과 함께 또 그 어르신 놀이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들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놀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지난 7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아동 돌봄과로 오면서 정말 이 시대에 아이들의 놀이권이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영역에서 놀이를 접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박수를 일단. 우리 마지막으로 정진호 교수님이신데요. 제 책 읽으면서 대략 원래 정주 교수님 알긴 했지만 이렇게 스펙타클하셨구나 했는데 에피소드 하나 먼저 시작하시면 좀 들려주시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지 없었지만 교수님이 평양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평양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일 재밌었던 게 그 교수님도 회의하시다가 교수님이 남조선 괴뢰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들려주시죠. 그 수계였나요? 남조선 수계? 아니, 제가 수계까지 될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릴 때 북한 괴뢰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것처럼 북한 괴뢰. 그분들도 어려서부터 남조선 괴뢰라고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교무회의 하는데 그 다음 학기 이제 그 교수진들이 항상 부족하니까 이제 다음 학기 강의 과목들 이제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누가 가르칠 건지 교수들 명단. 근데 평양 가기 때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 세운 학교고 외국인들 교수가 한 1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이 가르치는 학교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옆에 이제 국적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국적에 뭐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미국,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쭉 뭐 핀란드, 인도, 아프리카 뭐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제 교수들이 다양한 전부 다 크리스찬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평양 가이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세대, 이화대, 숭실대 이런 학교 세운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국인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늘 대한민국 국적자로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아주 좋은 프린터로 하니까 이제 A4 용지 하얀 종이로 이제 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는데 그분들은 그런 종이 구하기도 힘드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보던 누런 갱지에다가 자기들 회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교무처장 그쪽 분이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자기만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솥밥 먹으면서 너무 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이거 다음 학기 교수진 이거 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감추고 하냐면서 봅시다 하면서 내가 그 회의 자료를 탁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쭉 국적이 있는데 제 이름 옆에 남조선 괴뢰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국적이.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좋은 학교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훌륭한 조국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학생 이렇게 같이 키우자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데 남조선 괴뢰가 뭐냐?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막 화를 냈어요. 좀 사실 화도 나고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당황해가지고 쩔쩔매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부총장 무슨 교무처장 다 있는데 정 교수님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당황한 거죠. 이 아랫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렇게 쓴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이게 그냥 말로 이게 될 문제냐 그러면서 오늘은 당신들이 나가서 밥을 사든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더 강하게 저 사실은 속으로 그분들이 당황해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짠했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밥을 사도 돈도 없는데 무슨 밥을 사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날은 우리가 꼭 한번 오늘은 같이 나가서 밥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그냥 에피소드지만 이제 그분들과 이제 지내다 보면 그런 뭐라 그래, 요즘 한국에서 뭐 우프다 그러잖아요. 우습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 뭐 갑자기 그 에피소드부터 치고 들어오시네요. 제가 지금 할 말을 막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피소드 이야기를 또. 네. 네. 뭐 왜냐하면 교수님이 뭐 그 여기서 융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융합과 통섭을 중요시 여기신 분이라 충분히 감당하실 줄 알았고, 교수님 미국, 중국, 평양, 토론토, 서울, 포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학 박사, 선교사, 역사가, 소설가, 통일운동가 등 정말 스펙트럼을 넓게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도 야, 이건 보통 사람들은 잘 경험하지 못한, 왜냐면 교수님만 가신 게 아니고 자제분들하고 사모님까지 다 평양에서 그렇죠.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들은 참 독특한 경험이신데, 그러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또 이제 포항에서 또 가르치시는 그런 시대에 있고, 교수님 그러시면서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요즘 한국 사회가 좀 양극단으로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과학과 신앙, 그리고 남과 북, 좌와 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름의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오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 장점,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요. 제가 준비한 좀 멘트 좀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 놀이운동가 우리 오명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시흥에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이 일다행하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투적으로 너무 정신없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 모임에 오기 전까지 이 책을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KTX 타고 오면서 우리 당일치기 초치기 하듯이 막 여기 훌륭한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지 하면서 막 이걸 읽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제가 너무 이제 은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저만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비슷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보니까 다 운동가들이에요. 제가 통일운동가라면 놀이운동가, 치유운동가, 뭐 회복운동가, 여기는 이제 독서운동, 다 운동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너무 귀한 책 만들어주신 우리 온상원 선생님하고 옥명 선생님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제가 좀 이제 코멘트 먼저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융섭 이야기, 뭐 균형 감각 그 이야기죠. 제가 사실은 다양한 그런 뭐 최근에 이제 역사 소설까지 쓰다 보니까 역사가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니 뭐 공학 박사가 역사 소설까지 쓰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막 이제 농담처럼 그래. 아니 좀 역사가들이 좀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좀 미리 썼으면 나같이 공학 박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지.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런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자리로 저를 끌고 가셨는데, 또 그렇게 한편으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이런 뭐 책도 쓰고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이제 저의 어려서 성장 배경이 정말 저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책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너 커서 모델 뭐 이제 어른들이 모델에 물어보면 늘 소설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정국어였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그게 많았는데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그 바탕이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융섭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자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너희들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박사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문학 박사라고 다 생각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법학 박사야. 근데 그 당시에 대학에서의 학문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 수학, 뭐 음악, 실제로 음악까지 모든 학문을
다 두루 가르치기 때문에 박자가 넓을 박자잖아요. 박사라고 불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법학 박사지만 이 천체의 원리와 이 모든 그 우주의 운행 원리, 자연과학의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동설을 발견해낸 거지, 그냥 법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했겠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협사들을 만들어내면서 말은 박사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시대에 이제 박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융합, 제가 융섭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이제 융섭은 섭자가 이제 섭리 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터디시플리너리한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것을 이제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의 이제 그 질문하셨을 때 저의 평생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을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평생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남과 북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열의 그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결국은 이 분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분단의 문제는 또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수많은 그 역사들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고,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로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역사소설까지 썼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한동대 제 제자 두 가정이 이스라엘에 가서 한 가정은 유태인 사역을 하고 한 가정은 팔레스타인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두 가정이 정말 신실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가정인데 두 가정이 사이가 나빠요. 제가 한번 거기 방문해서 따로따로 갔더니 서로 몇 년간 서로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렇게.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그 민족을 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사역하는 선교사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유태인 사역하는 선교사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저는 평양에 있는 아이들을 품고 가르쳤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자꾸 북한 좋다는 이야기, 당신이 자꾸 북한 좋다고 하니까 빨갱이 소리 듣지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북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세고 교회 안팎에 널려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북한이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살고 왔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이야기해줘. 그럼 누가 그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과에 대해서 독재에 많은 것도 있지만 그분이 또 잘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산천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식목일 만들어서 나무 심은 거, 그리고 포항제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 이런 건 잘한 거잖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끝없이 그 사람을 폄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 빨리 북한 정권 무너지고 김정은 이제 빨리 죽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늘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실제로 하노이 회담만 잘 됐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될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놀이권,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이제 놀이권이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애들은 늘 엄마 아빠 놀아줘 하는 게 그 애들인데 자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이 놀이의 이 권리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참 제가 놀이권 했는데 제가 또 그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그거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혁명도 이렇게 많은 한 중에 뭘 지시를 내렸냐면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보면 북한 조선족들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의 특징이 유태인처럼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민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선행학습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애들을 어떻게 해서 김일성 종합대회나 김책공대 집어넣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딱 들어서서 선행학습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나이 때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 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이제 달달 볶지 말라. 거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 김정일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변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나쁜 우리나라의 그 보도만 듣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은 나쁘고 무너져야 할 나라. 73년도 포항제철이 샘물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 그것도 잘 몰라요. 50년 만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역전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은 저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이 다시 정말 인프라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경제적 격차가 나서 지금 힘든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맞추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아까 난민 말씀하신 난민들이 몰려오면 우리한테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청포도 프로젝트이 청진과 포항을 이 쇳물로 이어서 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융합과 융섭의 문제다. 막힌 담을 허무는 문제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죠. 네. 네, 진짜 융섭이네. 못 들었던 이야기를. 저 얘기 들으면서 저희 아들 중학생인데 좀 저 노는 거 들으면 북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이 다양한 활동 못지않게 하나 되게 중요한 게 교수님이 말씀을 토대로 한 그 운동 그다음에 활동이 굉장히 기반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의 방식을 가지시고 그걸 단순히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가지지 않으시고 교수님 삶에서 또 제자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토대로 신앙인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이 토라 포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평양가이대 건립 설립부총장으로서 이제 그거 세워지고 나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이제 집을 제대로 못 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한 학기 휴학을 하고요. 이제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를 한 12개 나라를 80일 동안 육로 여행을 했어요. 육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형태의 교회들. 지금 우리는 강대상 놓고 성가대 있고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태의 교회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한 최근 500년이지 그전에는 교회라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을 다 만나는 과정에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 유태인 공동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유태인 공동체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유태인 공동체. 근데 그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하고 해서 쫓겨나서 너희를 북방 먼 원방으로 다 쫓아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들은 지금 토라 포션이라고 이 토라 포션이라는 걸 에스라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어려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죠. 토라, 느빔, 케투빔 해서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다음에 지혜서, 요것을 이제 꿰뚫어서 한 맥을 꿰뚫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토라의 일정 부분을 읽고, 그다음에 선지서의 일정 부분을 읽고, 지혜서의 일정 부분을 읽고, 요즘은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까지 다 이렇게 이걸 병렬 구조로 쫙 꿰뚫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예배 들어가 보면 뭐 목사님 따라 다르지만 성공회나 이런 데는 여전히 그런 토라 포션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쭉 그걸 읽는데 그냥 신약 성경 한 기절 딱 읽고 나서 그거 가지고 1시간 설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거의 한 30분, 어떨 때 긴 때는 1시간 가까이 그걸 읽어요. 읽는 게 이제 그 예배의 이제 그 중요한 포션인데, 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다 이 토라 포션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든 뉴욕에 있든 토론토에 있든 카자흐스탄에 있든 모든 유태인 시나고그와 메시아닉 주의시도 포함해서 그 주간의 토라 포션을 읽고 그다음에 예배 그것의 기초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을 특출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역시 저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한 부분적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융합의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제가 80일 동안 그 12개 나라의 그 경계를,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을 이제 찾아갔던 것도 이제 공간적, 인종적 경계를 넘는 것이라면 말씀도 이걸 경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한 부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얄팍하다고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냥 서울역에 가보면 예수 찬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가 그 안에는 판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데카와 미시파트, 그런 어떤 사회적 공의와 정의의 문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그 돌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이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코끼리가 아니라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장님들의 이야기가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부분적 사실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란 말이죠. 이것을 환원주의의 리덕셔니즘이라고 해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 자체가 오류란 말이죠. 그것을 정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 말로 가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 복음,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친일화된 조선 교회가 구약 성서 폐지 운동을 벌여요. 아예 구약은 못 가르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천황 일왕을 숭배하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저와 같이 이제 토라 포션을 했던 제자들은 해가 거듭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평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연명강의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제자가 자기 직원들과 같이 더불어 토라 포션을 한 3년, 4년, 5년 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나누는 그 말씀의 깊이가, 야, 너희가 지금 연명강의대 와 있는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제가 놀랄 정도로
이게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말씀을 한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꿰뚫어서 관통해서 보는 그런 이제 운동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로 좀. 미리 좀 예고해 드린 게 한 1분 정도씩으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좀 계획이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지막 이야기를 한마디씩 그래도 하시고 오늘 행사 전체를 마무리하고 우리 최영원 선생님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계획이나 또 오늘 소감도 괜찮으시고요. 한 말씀씩 하시면서 좀 매듭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살아야죠, 뭐. 저는 사실 그 이분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만 지냈을 때는 참 제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공에서 일을 하면서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힘을 좀 너무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하신 분과 또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빛을 이루어서 많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년이 4년 6개월 남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 비행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하고 축구를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이들한테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같이 소극적이고 책만 보는 사람이 아이들 때문에 건강해졌다고요. 네. 아이들 저를 매우 좋아하던 것 같아요. 자기 편이라고. 그래서 축구하는 날 제가 빠지면 판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뭐 어디 갔어요? 어떻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환갑이 작년에 지났는데 어쨌든 70, 80까지도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냥 책방 주인으로 계속 살아왔었는데 제가 한때 그 캠페인을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 한 도서관, 책 읽는 모임 한 개,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이제 새끼치기를 해서 창원에 우리 있는 멤버는 자기 혼자서 한 서너 개의 그런 독서 모임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해요. 또 한 분은 또 자기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또 한 그룹을 하고 여기에도 와 계시지만은 서울에 있는 우리 독서 캠프 멤버들 중에는 또 서울에서 독서 모임을 이렇게 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시라 추천해드리고 싶고 자기도 성장하지만 자기의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책 읽는 것이다. 그리고 태블릿이나 이게 스마트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책을 읽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만 읽지 말고 더불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을 함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너 명 같이 시작을 해서 5명, 6명, 10명 이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보다 책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친하게, 자기 형제간보다 더 친하고 이야기도 풍성하고 잡담도 격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늘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책 읽는 모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모임 꼭 하시고요. 이 책 같이 하시고, 최근에 제가 쓴 역사 소설이 있거든요.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그 책도 꼭 독서 모임에서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꼭 해주세요. 저는 아까 낭만주의자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어느 정치인이 저보고 저를 소개하면서 여기 지금 꿈꾸는 소년이 있다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도 꿈꾼다고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셉의 MBTI가 뭐냐 그랬더니 ENFJ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ENFJ,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생각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평양, 이번에는 평양은 이제 이미 다 끝난 거고, 청포도 프로젝트가 청진과 포항을 이어서 길을 만드는 건데, 청진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청진.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당신 이러다가 또 청진 갈 거지? 제 아내가 처녀 때 반포교회 이제 큰 소망교회 오르가니스트였던 사람인데, 엉뚱한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도 17평 월세에 살면서 장바구니 들고 그냥 4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요즘은 가끔씩 정진우 아내로 사는 게 참 힘들다. 근데 저는 진짜 청진에 다시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청포도 프로젝트 기억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사단이 하는 것이 나뉘어서 분열되게 하는 건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사단의 뜻에 쫓아 그렇게 그런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남과 북이 새로운 시대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제가 들어가면 제 아내도 따라오겠죠. 청진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독교는 어른들의 종교다라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낮게만 생각하지 말고 훨씬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기독교를 제한적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이 5분의 저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른의 지혜가 뭔가, 또 어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됐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 오신 여러분들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